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를 준비했습니다. 95년에 첫 모델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130국에서 300여만 대가 판매됐습니다. 자, 차체 길이가 제법 크죠. 길이가 6m에 달합니다. 5,926mm, 그리고 너비는 1,993mm, 그리고 높이가 2,350mm에 달하는데요. 휠베이스가 무려 3,665mm에 달하는 아주 꽉 찬 크기를 자랑하는 그런 벤입니다. 앞모습입니다. 키가 제법 크죠. 껑충한 키가 눈에 들어옵니다. 2350mm가 됩니다. 스프린터 중에서는 그래도 키가 작은 편인데요. 스탠다드 루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LED 주간주행 등의 바이제논 헤드램프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35-65R 16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65 시리즈의 16인치 타이어죠. 사이드월이 제법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 이피션시 모델이죠. 친환경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폭스바겐에서 시작된 디젤 엔진 게이트가 이제 벤츠로 옮겨붙기 시작하고 있죠. 끝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어쨌든 블루 이피션시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문을 열면 자, 이렇게 옆발판이 내려옵니다. 이거를 밟고 올라가면 실내가 됩니다. 자, 문을 닫으면 발판이 같이 들어가고요. 차체 길이가 거의 6m에 달하죠. 5,926mm입니다. 휠베이스만 3,665mm이고요. 자, 뒷모습입니다. 문을 열면 이렇게 약 90도까지 문이 열리고요. 실내 바닥은 이렇게 장판 재질을 깔았는데요. 차체 철판 위에 플라스틱 폼을 한 겹 더 되는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내는 제법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시트는 아주 아메리칸 스타일의 익스플로어 밴 같은 그런 푹신한 의자가 아니죠. 어느 정도 딱딱한 최소한의 쿠션을 가진 얇은 시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냥 물렁한 푹신한 시트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겠죠. 어느 정도 이런 시트는 시트를 얇게 만들 수 있어서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에 유리하고요. 조금 딱딱한 그런 승차감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에 최적화라는 면에서 본다면 조금 딱딱하지만 얇은 시트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트의 재질이 가죽 시트를 적용을 했고요. 제법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쿠션도 확보하고 있고요. 자, 뒤로 누이면 이 정도, 앞으로 누이면 완전히 앞으로 하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시트를 전부 시트로만 실내를 했을 때 모두 11인승 구성을 하게 되고요. 자, 무릎을 꼬고 앉아도 되겠고요. 무릎 앞으로도 주먹 하나 이상 공간이 남습니다. 간단한 테이블을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이동 중에 간단한 업무나 메모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컵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도어는 전동식 도어죠. 도어를 닫으면 발판이 다시 수납이 되고요. 자, 그런데요, 벤으로도 이 차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뒷좌석 시트가 있는 공간을 어느 정도 떼내서 화물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외국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항 셔틀에 이런 소형 버스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을 대여섯 명 인원을 태우고 뒷부분은 트렁크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공항과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셔틀 버스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죠.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스죠. 비슷한 경우가 현대 솔라티가 작년에 나왔죠. 현대 솔라티가 지금 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는 비슷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드 트랜스포터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트랜스포터입니다. 짐과 승객을 싣고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차들이죠. 이 차는 실내 인테리어를
아주 절제 있게 있습니다. 차의 기본 뼈대 위에 얇은 플라스틱 폼을 덧대는 수준에서 마감을 해서요. 고급스럽지만 상당히 심플하고 제한된 주어진 사이즈 안에서 최대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밑에 발받침도 있군요. 발받침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를 내려서 영화를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운전은 기사가 하고요. 승객들은 이렇게 이동 중에 편안하게 영화를 보면서 사진을 즐기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편하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시트에 앉는 느낌이 아주 좋군요. 푹신푹신. 시트에 서스펜션을 넣어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전해줍니다. 자꾸 장난치고 싶어지는데요. 그리고 시트의 강도, 쿠션의 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시승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7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메모지를 이렇게 가운데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커닝 페이퍼를 놓고 살짝살짝 커닝하면서 시승을 진행하기 좋겠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셰시 공급 업체고요. 바디빌더가 마무리를 해서 인테리어 등을 마무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건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차는 와이즈 오토홀딩스라는 바디빌더가 제작을 한 차고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바디빌더입니다. 이제 서울 강남에서도 벤츠 스프린터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 시장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솔라티를 투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벤츠 스프린터를 비롯해서 포드 트랜스포터, 다양한 종류의 풀사이즈 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솔라티를 투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시트가 출렁거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는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운전석에는 시트에 서스펜션이 있어서 그 충격이 한 번 더 이제 걸러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수석이나 승객석에서는 과연 어떤 느낌일지, 운전석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하드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이겠죠. 특히 이 차를 보게 되면 뒷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입니다. 리프 스프링입니다. 리어 서스펜션이 판스프링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딱딱한 하드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짐을 싣는 화물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죠. 뜻밖의 이 차에서 만나게 돼서 살짝 놀라기는 했지만요. 당연합니다. 이 차 뒷부분에 화물을 많이 실을 때에는 스프링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딱딱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판 스프링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이 차를 주문을 할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스펜션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에어 서스펜션도 적용 가능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를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에 맞춰서 차의 상품 구성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는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직물 시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9개의 시트는 전부 가죽 시트를 적용을 했고요. 2개의 원으로 구성된 계기판, 가운데 단색으로 표시되는 정보 표시창,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레벨 들이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V6 3.0 디젤 트윈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요 190마력의 힘을 냅니다. 최대 토크는 44.9kgm, 1900rpm에서 2900rpm까지 고르게 터지고요. 버스죠. 승용차나 SUV 이런 작은 차로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과속하거나 어떤 그 스포티한 주행은 금물이어야 되겠죠. 편안하게 승객들의 승차감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차를 세팅을 해야 되고요. 운전도 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팡팡 터지는 힘,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 이런 것들보다는 일상 주행 영역에서의 편안함, 조용함, 그리고 실내의 어떤 그 편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될 텐데요. 시속 70km 정도의 속도로 교통 흐름에 맞춰서 편안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m가 가까운 넓이다 보니까 차선 하나를 꽉 차게 잡아먹네요. 자, 235 65R16 사이즈의 컨티넨탈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비와 승차감을 조금 더 고려한 세팅이다 라는 게 보이죠. 차의 성격에 딱 매치되는 그런 타이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운전자의 시트에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서 충격을 넘을 때마다 또는 노면의 어떤 거친 부분을 지날 때마다 출렁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기도 하고요,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는 한데, 다른 운전자들과의 느낌을 교감하기는 힘들겠죠. 아무래도 운전자 많이 느끼는 느낌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시속 80 정도의 속도로 물 흐르듯 흐르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들리지 않고요, 바람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온 잡소리 아주 조금 들릴락 말락,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 정도면 아주 편안하게 움직이는데 딱 좋은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차와 좀 가까이 붙여보는데요,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죠. 레인 키핑 어시스트를 작동을 시켰고요. 자, 차선을 넘을 때 이렇게 경고를 울려주는 정도입니다. 스티어링 휠에 직접 조향에 개입하지는 않고요.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의 레인 키핑 어시스트 기술인데요. 이 차에는 역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게 측풍, 횡풍에 대한 대책입니다. 벤츠는 측풍 어시스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종대교 같은 다리를 지날 때 차체 측면에 강한 바람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차체가 휘청이거나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능동형 EPS, 어댑티브 EPS가 바람이 부는 쪽에 바퀴에 약간의 제동을 가해줘서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아줍니다. 밀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차체가 큰 차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체 앞뒤 단면적이 아주 크죠. 높이도 넓고 옆으로 넓이도 있습니다. 길이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바람이든 바람이 강한 날에는 이 차가 좀 휘청거릴 위험이 큰데요. 그런 면에까지, 그래서 횡풍이 불어 닥치는 경우에까지 대비한 그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 부분들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시야가 아주 탁 튀어서 시원합니다. 옆창, 앞창 아주 시원해서요. 오늘 날씨도 아주 쾌청하고, 그래서 마치 해외에 어디 출장 나와 있는 그런 기분을 느껴봅니다. 진짜 오늘은 서울 같지 않은 날씨에 서울에서 만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차를 만나서 특이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의전용으로 참 좋겠고요. 여러가지 파트너들과의 미팅이 잦은 회사의 비즈니스 업무용이거나 아니면 국내 셔틀용, 공항과 호텔 간의 셔틀, 혹은 어떤 중요 거점 간에 이동하는 이런 셔틀용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이 될 테고요. 뒷부분을 아예 화물칸으로 만들면 화물용 밴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킥다운이 어느 순간 걸립니다. 그거를 마저 밟으면 엔진이 큰 소리를 내면서 힘을 제법 쓰네요. 육중한 무게를 끌고 달려나갑니다. 자, 금방 차가 끼어들었는데요. 끼어드는 차하고 신경전을 벌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냥 양보해 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덩치 큰 차로 작은 차들하고 신경전 벌이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는 미리미리 나누어서 밟아줘야 되죠. 일반 승용차와는 브레이크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무거운 듯 하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탈 경우에는 미리 제동을 걸어주는 게 안전하죠.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죠.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셋. 3.5회전. 3회전 넘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풀사이즈 SUV
이 중에 한두 대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3.5회전 정도 회전수가 많은 게 이 차에는 맞습니다. 차가 크죠. 큰 차의 민첩한 핸들링보다는 여유 있는 반응, 한 템포 늦더라도 여유 있는 반응, 편안한 거동을 보이는 게 이 차에는 맞습니다. 항상 이 차는 승합차, 버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뤄야 됩니다. 차도 운전자도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그래서 조금은 편안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속도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차의 어떤 승차감 흔들리는 느낌은 운전석에서 느끼는 게 정확하지가 않겠습니다. 조수석이나 객실에서 느끼는 게 좀 더 정확한 승차감이 될 테고요. 운전석에서 느끼는 승차감은 이 시트가 워낙 쿠션이 있기 때문에 차의 정확한 승차감을 느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용으로 이 차를 산다고 하면 어떤 용도가 될까요? 캠핑카로 뒤를 꾸밀 수도 있을 테고요. 여행용, 장거리 여행용으로도 이 차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딱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그 위치가 참 때로는 답답합니다. 유럽이라고 한다면 이 차에 온 가족이 같이 타서 대륙 투어를 떠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작해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카프리 타고 제주도까지, 그게 전부죠. 더 이상 어디 나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갇혀 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스프린터 같은 이런 버스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대륙 여행 멋있지 않습니까? 이걸 타고 중국으로만 건너갈 수 있어도 참 재미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카페르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동차는 육로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스프린터, 솔라티 이거 타고요, 개성 거쳐서 평양 찍고 북경 들렸다 오는, 혹은 모스크바까지, 독일까지 여행을 떠나는 그런 스케일이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그 대륙의 스케일을 간직한 버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륙에 살았다면 이 차의 용도가 몇 가지는 더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시속 100인데요. 자, 2000입니다. 6단. 자, 변속 레버는 수동 변속이 가능한 변속 레버입니다. 왼쪽으로 밀면 시프트 다운, 오른쪽으로 밀면 시프트 업이 되는데요. 여기에 에코 버튼이 있고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 여러가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어시스턴스 패키지들이 이쪽 버튼에 나란히 마련되어 있네요. 노면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트가 흔들흔들 거리는데요, 마치 요트에 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배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운전석에는 말이죠. 누가 조수석에서 같이 앉아서 좀 조수석의 느낌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마 운전석에서 느끼는 느낌과는 다를 겁니다. 좀 딱딱한 느낌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뒤쪽 자리는 지금 이 차가 리프 스프링, 판 스프링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뒤쪽의 승차감은 조금 더 거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향 반응도 적당히 무딘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요. 하단으로는 내려가지가 않네요. 5단, 6단, 7단만 시속 100을 커버합니다. 효율적인 기어 매칭입니다. 자, 120 정도의 속도면 고속도로에서 흐름에 맞춰서 달릴 수 있는 정도가 될 텐데요. 무난하게 달려나갑니다. 120 이상으로는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11인승 차를 시승한다고 혼자서 운전하고 있는 게 영 뻘쭘하긴 합니다. 단순한 자동차라고만 보기에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요. 공간을 공유하면서 편안하게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엔진과 바퀴가 달린 움직이는 탈 것 정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사람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그리고 혹은 편안한 휴식을 공유할 수 있는, 또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비디오나 영화를 보면서 오락적인 요소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공유하는 의미로서 벤츠 스프린터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이 와인딩 커브길을 전속력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데요. 좀 차가 기울다는 느낌을 받을 법도 한데 그런 게 거의 전혀 없네요. 꼿꼿하게 선체로 코너를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그런 느낌인데요. 상당히 오뚜기처럼 밑으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코너에서 차가 좀 기울 법도 한데 말이죠. 전혀 기운다는 느낌 없이 꼿꼿하게 선체로 코너를 이렇게 타고 넘어갑니다. 물론 코너에서 속도가 한없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제어되고 있어서 그런 자세가 가능하겠다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 코너에서 단단하게 중심을 딱 잡고 돌아가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차의 코너링을 칭찬하는 건 좀 오바겠죠. 코너에서 속도를 줄이고 편안하게 차를 다루는 게 이 차와 차에 탄 승객들에 대한 예의겠습니다. 자, 여기저기 수납함은 참 많네요. 선바이저 위로도 별도의 공간이 있고요. 이런 도어 포켓,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에도 별도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수납 공간들이 있어서 자잘한 소품들 정돈할 때 상당히 유리하겠다 싶고요. 또 함정은 있죠. 자잘한 소품들을 어디 놓았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센터페시아 상단에도 있고요. 좌우측 대시보드 상단에도 수납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이저 안쪽으로도 그렇고요. 도어 포켓도 있습니다. 자, 큰 차, 특히 이런 대형 차를 운전할 때 가장 명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브레이크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차를 다룰 때에는 특히 제동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제동을 할 때 미리 승용차보다 훨씬 앞에서 서서히 속도를 줄여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람이 여기에 11명이 다 타고 짐들을 실었다 라고 한다면 차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지죠. 차가 무거워지면 제동거리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더 긴 제동거리를 필요로 하게 되지요. 차의 제동 느낌이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밟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쿡 밟아도 반응이 콱 밟히는 게 아니라 쓱 밟히는 정도입니다. 차의 무게, 성격을 감안한 그런 브레이크 반응이고요. 그런 브레이크 특성을 감안해서 운전자는 또 브레이크를 다뤄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무딘 그런 차입니다. 승용차였다면 상당히 혹평받을 부분이겠죠. 하지만 버스입니다. 버스 입장에서는 이런 조금은 무딘 듯한 이런 느낌이 오히려 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큰 차가 방정을 떠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점잖게 무게를 잡고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믿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탑승한 느낌도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생긴 게 그렇게 잘생겼다 라고 할 수는 없죠. 다소 생뚱맞다 싶게
뻘쭘한 키에 세미보닛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게다가 우리한테 한국 시장에서는 조금 낯선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기에 좀 낯설어하고 어색한 모습인 게 사실입니다. 디자인은 그렇지만 이 차의 어떤 그 합리성, 효율성, 효용성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승용차나 SUV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쓰임새가 많은 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드블루를 적용을 한 SCR를 사용을 하죠.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을 줄이고요. 그래서 배출가스는 유로6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일어서 봤는데요, 제 키가 172 정도 됩니다. 완전히 똑바로 서기에는 천장이 조금 낮고요, 약간 허리를 무릎과 허리를 약간 숙여서 이 정도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설 수 있게 지붕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객들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이 차를 조립하듯이 실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스프린터는 약 600여 가지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단도직입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답지 않은 구석이 몇 군데에서 보입니다. 물론 상용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혀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벤츠는 고급이다 라는 인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리어 서스펜션에 적용된 판 스프링이 대표적인 예가 될 듯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스프링 방식이죠. 판 스프링을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델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어쨌든 이 차가 승합차고 상용차고 짐을 실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용차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판 스프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센터 페시아 아랫부분에 있는 컵홀더 부분도 벤츠답지 않습니다. 열고 닫을 때 끼깃거리는 소리가 나고요, 좀 뭔가 성의 없이 마무리를 한 듯한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의 실내, 인테리어, 이런 재질들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몄지만, 그런 사소한 부분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드러나는 그런 고급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차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쨌든 벤츠의 이미지에 걸맞게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더 고급스럽게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곰돌이 푸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큰 덩치에 느린 동작 때문에 그런데요, 반박자 느린 조향 반응, 그리고 바쁠 것 없다는 듯한 가속 반응, 그리고 최고 속도의 어떤 제한, 이런 그 차의 성능 세팅으로 볼 때 이 차의 성격을 참 잘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빨리 다이나믹하게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움직이는 게 참 중요한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의 존재 이후에 딱 맞게 세팅되어 있는 성능, 그리고 편의 장비들이고요, 실내 공간은 무엇보다 여유가 있고 고급스럽습니다. 벤츠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간직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벤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을 기세입니다. 이미 벤츠 스프린터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현대차도 솔라티를 내놓고 있죠. 기존에 여러 가지 병행 수입을 거쳐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 아메리칸 스타일의 밴들도 있습니다. 풀사이즈 밴들이 있고요. 아직은 그렇게 다양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최소한의 선택의 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는 갖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경쟁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아직은 시장이 자리 잡는 단계에서 각자의 위치를, 각자의 포지셔닝을 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새로운 벤을 오늘 만나봤는데요. 재미있고 유익했고, 또 다른 자동차를 바라보는 또 다른 기준,
시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승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